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34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밝게만 시작했던 원투펀치였는데 이번 주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 프로축구팀 샤페코엔시가 이 코파 수다메리카 결승 1차전 출전을 위해서 메덴으로 향하던 중 비행기 추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축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가 정말 슬픔과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샤페코엔시라는 팀이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면서요. 네, 우리 K리그도 이제 브라질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또 다른 아시아나 많은 대륙에서 영입을 하는데 은근히 샤페코엔시 출신들이 사실 꽤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이 뭐 일부 리그에서 아주 뭐 엄청나게 잘 나갔거나 뭐 초명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2부, 1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많은 선수들을 배출을 했던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런 비극이라든가 참사가 보면은 꼭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굉장히 큰 대회들, 예를 들어 뭐 국가대표 간의 어떤 월드컵 지역 예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륙의 어떤 클럽 대항전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역사적으로 좀 이런 참사가 많이 생겨나는데 뭐라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원투펀치도 애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페루에서도 그런 일이 전에 있었는데 주변의 다른 클럽들이라든가 또 협회, 연맹 이런 데가 굉장히 이 팀을 잘 도와줘서 그 팀이 빨리 다시 일어서기 유리한 환경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앞으로 이 팀이 이제 대회 같은 걸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사실 멤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요즘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강등당하기 또 십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좀 주변에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수 같은 임대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팀을 좀 여러모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브라질 프로 축구팀들이 공동 성명을 내서 샤페코엔시에게 무료로 선수를 임대해 주겠다 등 한 의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지금 도움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저희 원투펀치도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저희 원투펀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1부는 프리뷰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해외 축구 정말 빅매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이름하여 엘 클라시코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인데, 자,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 우리 장 의원님부터 한번 프리뷰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축구 팬들이 정말 기다려왔던 매치입니다. 과연 콘테 감독의 축구가 더 셀까? 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축구가 셀까? 두 축구 이 감독의 색깔은 현대 축구를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만 저희가 뭐 이른바 책을 통해서도 뭐 우익 좌익 축구 얘기했듯이 성향 자체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맞붙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전체적인 모양새만 보면 콘테 감독의 첼시가 조금 더 빨리 자신들의 색깔을 좀 녹여서 좀 안정적인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고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시즌 초반에 자신의 생각을 경기장 선수들에게 좀 녹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통해서 선수들의 좀 체력을 안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완전히 입혀서 경기에 지금 녹여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네. 일단 과연 어떤 식으로 첼시전을 맞을 것이냐. 첼시는 최근에 연승 가도를 달리던 3-4-3 전형을 그대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역시 변수가 많은 것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과연 맨시티가 최근에 보여줬던 4백으로 전환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 리그 경기에서 그나마 가장 좋았던 내용적으로요. 뭐 에버튼전처럼 3-2-4-1에 가까운 아주 변칙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운영으로 승부를 거느냐.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에버튼전이나 이런 경기들이 1대1로 비겼습니다만 엄청난 찬스와 또 많은 점유율, 또 뭐 골대에 부른 PK 연속으로 또 놓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비기긴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색깔을
경기장에서 녹여낼 수 있는 많은 부분이 그 경기에서 표출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난 라운드 맨체스터 시티가 번리전에서 케빈 데브라이너나 실바 또 귄도안이나 스톤스 같은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첼시전을 준비했다는 부분은 네. 바로 이 전술을 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가 지금 전술판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인해서 부분적으로 피로 누적이 됐던 선수들에게 로테이션을 병행을 하면서 결국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의 싸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은 많은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버튼전에 나왔던 이제 전형이 이제 3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클리시가 나올 수도 있고 콜라루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톤스와 오타멘디를 3백에 기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페르난지뉴가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만 귄도안 선수가 같이 약간씩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이제 중앙 미드필더 역할. 그리고 그 앞쪽에는 다비드 실바와 케빈 데브라이너가 같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윙백에 스털링 선수와 리로이 자네 선수가 배치가 됐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윙포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놀리토도 있고 여기에 나바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구에로를 원톱에 놓은 이 3-2-4-1 전형인데 정말 뭐 트라이앵글 형태의 운영, 짜임새 있는 운영이 계속되면서 결국 꼭지점에서도 이 두 미드필더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연하게 꼭지점을 움직여서 형성을 해주는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박스 근처에서 선수들의 어떤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짓게끔 하는 전술 운영인데 과연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첼시를 상대로 일단 1차 빌드업에서 첼시의 3백이 이렇게 강하게 3명을 압박을 하고 네. 그리고 첼시의 마티치와 캉테 같은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할 때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얼만큼 내려와서 첼시 선수면은 잘 움직일 텐데 첼지언께서 지금 네. 맨시티 지금 선수를 저희 전술판이 거부를 하는 건가요? 거부를 하는 거죠. 예, 예. 이 네. 중요한 경기에서 첼지언의 터치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케빈 데브라이너나 왜 안 안 움직이잖아요. 정말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케빈 데브라이너와 실바 선수가 얼만큼 교대로 내려와서 숫자 싸움, 이 압박을 풀어줄 수 있는 움직임에서의 꼭지점 역할, 여기서 풀어줄 수 있느냐. 그 과정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맨시티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풀었을 때도 첼시는 진짜 잘 움직이네. 이상하네. 이상하다. 말을 잘 듣죠. 말을 잘 들어요. 첼시가 이제 5-4-1로 내려섰을 네. 때도 올라섰을 때도 측면에서 이제 5-4-1 형태를 뚫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측면 쪽을 공략을 한 부분 전술이 통용이 돼야 될 텐데 이날 윙백으로 나오는 선수나 윙포드로 나오는 선수들 윙백들이 얼만큼 미드필더들이나 또 아구에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측면을 부술 수 있느냐 아니면 1대1 싸움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한 과정이 있고 거기서 얼만큼 5-4-1 형태에서 실수 없이 슈팅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맨시티는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책이 나오게 되면 5-4 형태에서 첼시의 윙백이나 아자르를 위시한 윙포드들 또 디에 코스타도 마찬가지고요. 빠른 역습에 상당한 고전을 할 것이다. 이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은 반면에 첼시는 비교적 단순하다. 네. 현재의 컨셉이. 뭘 해야 될지가 한 2가지 정도. 압박을 잘 수행해야 되고 거기서 빠르게 전환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수비 과정에서의 전환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첼시보다 맨시티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전형으로 근데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결국은 지금 시기에서는 이거를 첼시전에서 써먹지 않으면 다음에 테스트할 기회가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점유율은 맨시티가 좀 앞설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첼시가 더 좋은 완전한 찬스들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첼시가 요즘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사실은 맨시티 이번에 원정이고 맨시티에게 약간 잡힐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첼시의 신승을 봅니다. 한 점 차서. 이거 승부 예측하기도 전에 지금 해버리셨어요? 아니 어차피 어차피 나중에 얘기하면서 하긴 할 예, 얘기긴 하는 한데 거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과연 경기 내내 3백으로 밀고 갈 것인가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는 있다. 왜 그러냐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감독을 하고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15분 만에, 정확한 지금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5분 정도 만에 그 3백을 포기하고서 이제 4백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었냐면은 바로 장지현 의원이 자랑하는 첼시의 이 3톱 있지 않습니까? 요즘 컨디션 좋은 아자르, 코스타, 페드로 선수 또 원더골까지도 얼마 전에 터뜨렸는데, 근데 이 3톱들이 얼마나 3백을 압박을 잘해주느냐에 따라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한 것과는 180도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이에른 뮌헨 대 바르셀로나전에서 어떤 일이 경기 극초반에 일어났느냐면은 바르셀로나의 톱들이 바이에른의 3백들을 압박을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포진을 쓰는 기본적인 이유가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포진을 쓰는 건데 오히려 빌드업이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아래쪽에 있는데 상대도 3명이 위쪽으로 몰아붙이게 되니까는 거기서 볼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를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빌드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순간 그것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인지하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3백을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제 생각에는 그 경기를 모를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3명의 첼시의 톱들이 충분히 그 정도의 압박을 저는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연 맨시티가 3백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3백으로 나오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유지가 될지는 저는 조금은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래도 맨시티가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맨시티에도 나름 MSN 비슷한 조합이 있잖아요. 아구에로 선수를 이제 축으로, 아구에로 선수가 또 최근에 폼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바와 데브라이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맨시티판 MS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첼시가 조직적이고 어떤 전술에 의한 시나리오를 잘 갖춰서 득점을 하더라도 저는 맨시티도 선수들의 어쨌든 뭐 2-3명의 개인 능력이든 개인 간의 조합이든지 간에 거기서 사실은 첼시가 넣는 골만큼은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저도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전형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야야 뚜레를 한번 기용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페르난지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고 4백입니다만 변형 3백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 수비수는 윙어처럼 좀 올라가고 사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3백처럼 밑에서는 또 빌드업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 좀 스타일로 돌아서서 운영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4백으로 바꾸던 또 지금 같은 3백으로 바꾸던 간에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첼시는 계속 이 3-4-3 전형을 90분 동안 유지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첼시를 뚫기 위해선 측면 플레이가 살아나야 됩니다. 측면. 근데 두 가지 전형 좀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과 펩 가르디올라의 원래 현대 축구 최근의 색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두 가지가 모두 최근의 윙 플레이어들 측면 쪽이 빠른 역습 전환이나 모든 부분에서 요게 낫죠. 조금 미흡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일단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근데 물론 야야 뚜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야야 뚜레 같은 유형이 들어가면 사실 이런 플레이를 하기가 힘들죠. 측면 전환이나 이렇게 앞에서 시켜주는 미드필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야야 뚜레는 이 전술에는 들어가지 않을 텐데, 번리전이나 요즘에 나왔던 전술로는 아마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전에 에버튼전이나 이때 3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국 스털링이 됐던 나바스가 됐던 윙어들 또는 리로이 자네가 됐던 놀리토가 됐던 이 선수들이 터줘야 됩니다. 터져주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요즘에 이 선수들이 제가 보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폼으로 보면 첼시의 측면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요 포진으로 나올 확률이 그래도 한 52대 48 정도로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3백을 쓸 확률이 약간이라도 더 높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 뭐냐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그것에 제대로 반응을 잘 한다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결국은 또 중간에 이것저것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죠.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요 포진으로 나올 확률이 그래도 약간은 높은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철학 대 철학, 아까 뭐 좌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자존심 대 자존심이 걸린 어떤 전술적 한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과르디올라 감독을 지금 현재 가장 잘 표상할 수 있는 포진은 요거기 때문에 요거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그런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바이에른 대 바르셀로나 경기를 봤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토트넘처럼 강하게 전방 압박을 공격진에서 해버리면요. 첼시도 좀 힘든 시간을 전반전에 겪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버티다가 결국은 살아나긴 했습니다. 페드로의 골 이후부터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맨시티는 최전방 공격진들이 압박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휴식을 부여한 이 2선에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에 비해서는 압박력이 좀 약하다. 결국은 중앙 미드필더 쪽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마티치와 캉테에 대한 압박. 이것은 결국 3백을 조금 허술하게 놔줄 경우에 토트넘전처럼 그렇게 고전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윙어와 개인 기량 있는 3명의 선수 이외에 맨시티의 키플레이어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존 스톤스입니다. 존 스톤스가 초반부터 불안하냐 아니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느냐 거기에서 이런 포진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빨리 수정을 와야 되느냐 그 갈림길이고 스톤스 선수와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저는 양 팀의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디에고 코스타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한번 좀 흥분할 그런 때가 오기도 했는데 근데 만약에 많이 좋아졌어요. 맨시티 홈에서 뭔가 네. 맨시티 선수들이 코스타 선수를 잘 자극시키는데 성공할지 그것도 저는 한번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스타가 네네. 성인이 됐었어. 참더라고. 그리고 제가 한 의원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첼시전 이 프리뷰 하잖아요. 그럼 설레발을 거의 안 쳐요. 네. 이긴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원래.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설레발 쳤죠. 네. 이때 아니면 설레발 언제 치겠습니까? 지금같이 잘 나갈 때가 없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한번 설레발을 쳤다는 점. 네. 자,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 내일이죠. 9시 30분에 중계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밖에 계시다면은 다음에서 또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로도 꼭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네, 자, 저희가 다음으로 프리뷰해드릴 경기는 엘 클라시코입니다. 자, 이 구강컵도 바로 있잖아요. 그 전에. 네. 그런데 아마 그때 정예 멤버들 거의 빼고 아마 엘 클라시코에 지금 두 팀이 올인을 하려는 모양새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고 레알의 승리는 거의 레알의 올 시즌 우승 확률을 한 7분 응선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는 승점이 9점 차가 9점 차가 돼버리죠. 물론 뭐 세비야나 아틀레티코를 경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바르셀로나부터 일단 상당히 떨고 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레알 입장에서는 정말 우승에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그런 한판이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를 패하게 되면 굉장히 바로 엄청난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단 감독도 사실은 시즌 초반에 4연속 무승부를 하면서 뭐 4연무 하면서 사실 지단 감독도 조금은 작은 위기였던 때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은 지단 감독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그 과거의 트래블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만약에 이 경기 잘못되면 정말 하얀 손수건을 막 흔들거든요. 현지 관중들이 그 손수건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양 팀 다 전력적으로 베스트 멤버를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죠. 일단 네. 레알은 토니 크로스 선수, 가렛 베일 선수,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이미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선수가 제외돼 있는데 이제 카세미르 같은 선수가 돌아온 것은 일단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도 이제 최근에 부상자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뭐니 해도 이니에스타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움티티 선수도 이제 훈련에 복귀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바르셀로나의 어떤 불안한 수비를 고려한다면 움티티 선수도 돌아오면은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바르셀로나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알바 선수의 몸 상태도 어떻게 될지 약간은 좀 불투명한 면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베스트 11에서 가동되는 선수들 가운데 요즘 아주 좋아 보이는 선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문제는 바르셀로나가 선수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영입했던 자원들이 지금 상당수가 뭐 제목과는 매우 거리가 먼 지금 퍼포먼스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도 뭔가 쥐고 있는 카드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이제 이니에스타 선수의 컨디션 뭐 움티티라든가 혹시 나오게 된다면 알바 선수의 컨디션 이러한 부분들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상당히 물음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셀로나가 무언가 중앙에서 바르셀로나답지 못한 주도권
지난 소시에다드전도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소시에다드보다도 점유율이 더 적었어요. 아니 그거는 네, 그래서 그 승부 예측 그 얘기 잠깐 미리 하면 네. 저는 아주 틀렸고 장 의원님이 맞추셨는데 사실 저는 신하영 아나운서에게 트로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소시에다드가 이긴 경기고 맞아요. 그 거의 뭐 골 이긴 들어간 경기. 거가 이제 무효가 돼서 이제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승점을 골 하나 때도 얻었던 맞고 뭐 거지. 그랬어요. 예, 사실은 내용이나 실제로 골망 안으로 볼이 들어간 거나 다 따지면 사실상 소시에다드가 이겼고요. 이게 또 기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시에다드가 점유율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승점 1점은 땄는데 요게 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바르셀로나가 점유율도 잃으면서 승점도 상대에게 1점이라도 내준 뭐 최초의 경기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라요 바이카노 같은 경우가 바르셀로나에게 점유율을 이겼던 적들이 있는데 그 대신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이겼거든요. 근데 소시에다드는 사실상 승리인데 어쨌든 무승부까지도 가서 1점 가져오고 점유율도 살짝 소시에다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점유율, 뭐 코너킥, 슈팅 수, 유효 슈팅 수 압도적인 우세의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경기를 장악을 해서 주도권을 잡고 플레이하는 게 좀 들쭉날쭉하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제 그만큼 많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부스케츠도 좋지가 않고 예전보다. 안드레 고메스의 장기가 사실 드리블인데 보니까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플레이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고 라키티치는 본래 약간 어떻게 보면 보조제 역할이었거든요. 이니에스타랑 부스케츠가 있을 때 측면, 수비, 커버 뭐 여러 가지로 중간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었는데 라키티치가 주가 돼서 하기는 좀 현재로서는 힘들고. 근데 제가 지금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잡을 것 같다라는 이건 필이에요. 왜 또 그러냐면 그 느낌적인 예, 느낌이 오셨군요. 지난 셀틱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이번에 분명히 메시 선수가 또 이 악물고 뛸 겁니다. 원래 못한 경기 있죠? 네. 자존심 구긴 경기. 이 선수들이 자존심이 엄청 세요. 특히 MSN들. 이 친구들이 내려와서 해줄 겁니다. 제 생각에. 메시가 내려와서 해줄 거고 그리고 나서 좌측으로 뻥뻥 찔러주고 오히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메시가 해줄 거다. 저는 느낌이. 이니에스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선발로.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왠지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다. 네. 다시, 왜 그러냐면 요즘에 곡선이 그래요. 경기 내용이. 약간 못해서 막 욕하면 다음날 역시. 또 못하면. 요 말은 정확합니다. 예.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요 엘 클라시코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6점짜리 싸움이거든요. 6점 이기면 플러스 3점. 감독의 목이 달려있는 그러니까 싸움.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선수 이른바 좀 죄송합니다 바르셀로나 팬들한테 선수빨로 이길 거다. 그렇죠. 뭐 자존심을 세우고 뭐 자존심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선 사실 네. 엘 클래시코만한 또 경기가 없잖아요. 물론 레알이 뭐 선수층이 나쁘다는 네.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르셀로나가 뭐 선수의 우수한 기량으로 인해서 뭐 한 건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느낌이에요. 네. 그거를 사실 예. 또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뭐 당하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선수빨로 우승을 해야 나오는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선수빨로 나오는 것을 레알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단 감독이 제가 아틀레티코 대 레알 그 마드리드 더비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도르트문트처럼 아주 거세게 전방 압박을 걸고 레알은 오히려 약간 그거보다는 내려서서 신중하게 경기를 네. 운영을 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레알이 이 경기도 어차피 이제는 베일 선수도 없겠다. 상당히 그렇게 실용주의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단 감독이 뭐 선수 시절에는 엄청난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감독돼서 하는 걸 보면 특히 아주 중요한 길목의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상당히 좀 실용적으로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카세미르 선수까지도 지금은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바치치 선수 자리에 지난번 마드리드 더비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게 카세미르 선수가 대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바치치, 이스코, 모드리치 그때 그 라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베일 선수 자리에 이제 다른 선수를 기용하느냐 여기에 이제 호날두 선수를 내리고 이제 벤제마 선수를 다시 출격을 시키느냐 뭔가 여기에 아마 지단 감독이 가장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벤제마를 계속 벤치에 두고 호날두 가운데에서 역습 그리고 왼쪽에는 다른 선수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것이 오히려 실용주의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BBC 중에 한 명 특히 벤제마를 벤치로 내리는 것이 지단 감독은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요즘의 분위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실용주의적인 선택이
또다시 말을 할 수가 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는 분명히 MSN, 메시를 필두로 한 MSN이 이를 악물고 뛸 것이 틀림이 없고 이날의 키 플레이어는 이제 이니에스타 선수입니다. 사실상 요즘 이제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후방에서 혹은 뭐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안심하고 줄 데가 없어요.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최근 근년에 정말 2000년대 한 후반부터의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안심하고 볼을 줄 데가 없다. 그런데 부스케스 선수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안 좋은 시즌을 지금까지 보내온 데다가 라키티치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 2년 동안 너무 많이 철강왕처럼 뛰었던 것 같아요. 그 후유증이 시즌 초반에는 라키티치 선수가 사실 좋았는데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라키티치도 지금 저하되는 느낌이 역력하고 여기에 안드레 고메스는 정말 없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이 선수가 오히려 그러니까 하피냐라든가 데니스 수아레스는 사실 있는데 그런데 이니에스타가 만약에 온전한 컨디션으로만 오면 안심하고 줄 때가 생길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이거는 여태까지 이니에스타 없었던 지금 그간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이니에스타라는 볼을 받아줄 선수 그리고 받아서 잘 지키고 탈압박하면서 메시나 MSN에게 넘겨주기까지 할 수 있는 선수 이 선수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요소인데 그러니까 이니에스타 선수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사실 수아레스 선수도 이제 골이 상당히 줄었는데 저는 이니에스타 선수 없는 게 수아레스 선수 골 준 것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가 중원에서 소시에다드처럼 아주 정교하고 강인하게 압박을 걸어올 때 뭔가 풀어낼 때도 없고 후방에서는 볼 줄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진영에서 실수 나와서 다 뺏기고 또 당하고 테오 슈테겐 불안하고 뭐 이제 이런 장면의 연속이었는데 그렇죠. 알바는 알바 아니다. 그렇죠. 알바는 그러니까 PK는 막 피하고. 진짜 왜 이러니. 어쨌든 이니에스타가 과연 뛰어서 어느 정도 컨디션으로 자신의 기량을 발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니에스타 선수가 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레알의 실용주의 축구가 어느 정도 먹힐 것이다. 그리고 레알이 경기라는 게 꼭 멤버의 어떤 이름값의 높음과 낮음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스케스 선수가 이제 레알에서 나가 있을 때에도 정말 이 선수가 항상 1인분 이상을 꼭 해내는 선수이고 레알에서도 기회를 얻을 때마다 사실은 그 이상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갈락티코스 같은 느낌은 좀 없더라도 바스케스 같은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경기에서 공수양면에서 저는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레알이 말씀드렸던 대로 뭐 크로스 제외되고 베일 제외되고 이름값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바르셀로나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화려한 선수발로 이기려고 하는 바르셀로나를 딱 제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역습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유형으로 저는 맞선다면 장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는 또 하는 또 의미에서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그래도 나온다는 의미에서 저는 무승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엔 조금 과감하게 다 두 경기 다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아니 무승부가 제일 과감한 거예요. 여보세요. 네. 아니, 자기가 무승부할 때는 무승부가 제일 확률 낮아서 과감한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세 변환이라든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래서는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목한 원투펀치 현장입니다. 네. 아닌데 저는 무승부가 원래 좀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네. 무승부가 조심스럽게 가는 편이고 이렇게 확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난 경기를 두 경기를 다 맞췄기 때문에 잘했어요. 이번에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엘클라시코 우리 한 의원님은 무승부 보셨고요. 장 의원님은 바르셀로나 승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는 했나요? 무승부였어요. 무승부. 네. 두 경기 다 무승부를 보시는 보셨어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첼지언님께서는 첼시 승. 저 지난주 결과 보면은요 두 분이 승률이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장지현 의원님이 100%예요. 이 코너 생기고 장 의원님이 어쨌든 처음으로 복수 경기 100%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원래 두 경기에 강해요. 네. 아시죠? 그 네. 하시는 분들. 두 경기짜리. 제가 두 경기에 강해요. 세 경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두 경기 맞추잖아요. 네. 자, 저는 반면에 다 틀렸습니다. 아니요. 나 소시에다드는 이거는 정말 제 양심을 다 걸고 신하영 씨가 사실은 맞춘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 뭐야 돈은 나한테 들어오고. 맞습니다. 결과는 1대1 무승부였기 이 세상과 때문에. 이 사회가 정말 개혁이 될 필요가 있고 이 정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세상이 언제 이루어질 건지 저는
참 빨리 와야죠. 그런 날이.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원투펀치는 절대적인 사회 방송이 네. 아니라 축구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니 우리가 사회 문제에도 신경을 아니 써야 근데 돼요. 예. 제가 농담한 얘기인데 진짜 돈이 들어오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 맞아. 농담입니다. 진짜 이상한 네, 소리를. 농담. 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 승부 예측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쓸데없이 반항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나도 대세를 따라가야겠다 해서 아니, 소시에다도 맞춘 거라니까. 저는 저도 대세를 좀 따라보겠습니다. 저는 한의원님한테 이번에 붙을게요. 저도 무승부요? 두 경기 다 무승부. 두 경기 다 무승부요? 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맞습니다. 네. 라이프치히하고 샬케 경기를 이 빅매치가 잘 왔습니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도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패가 없는 팀이거든요. 라이프치히도 1위면서 분데스리가 1위면서 패가 없는 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상대인 샬케가 초반에는 패가 무수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12경기째 패가 없습니다. 12경기 10승 2무인 팀과 올 시즌 패가 없는 팀. 사실 분데스리가에서 최근에 가장 좋은 두 팀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뭐 먼저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저는 이번에 나중에 할래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죠. 네. 들어볼래요. 저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세 경기 다 무승부. 예. 네. 한의원님은요? 어쩌면 제 마음을 미리 알고 오셨어요. 저 무승부입니다. 네, 저 무승부인데 최근에 이제 샬케는 3백으로 포진을 전환한 이후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양 사이드 이제 측면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선수 콜라시나치라든가 이 스웨프 선수의 활약에다가 슈퍼모팅 선수, 마이어 선수 이쪽에서도 호흡이 아주 잘 맞으면서 폼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샬케가 좋아지기 반등을 하면서 도르트문트와도 사실은 0대0으로 비겼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뭐 어느 팀을 만나든 3골, 4골을 막 터뜨리는 화력이기는 한데 샬케는 이미 도르트문트에게도 버텼던 경험이 있는 데다가 샬케의 부분적인 선수들의 이 폼이 지금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홈이기는 하지만 샬케가 버티는데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폴스베리 선수와 이제 티모 베르너 선수가 아무래도 라이프치히는 잘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컨디션이 100%가 될 것인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싸움을 이제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무승부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예상인데 제가 무무무 정말로 위험한 선택을 했는데 신하영 씨도 신하영 씨도 무무무예요? 네, 무무무예요? 저도 무승부. 와 이거는 같습니다. 대단한 최지연 의원의 과거의 중계 멘트를 제가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지연 의원이 예전에 했던 죽을래요? 네. 한의원님이 딱 느낌을 주셨어요. 샬케슨. 샬케는 네. 라이프치히가 이제 꺾일 타이밍이 딱 요 됐죠? 경기로 됐어요? 요 경기를 네. 보긴 봤었어요. 네. 됐어요. 근데 무승부를 저도 할까 했는데 한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낌이 샬케가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샬케. 저도 사실은 굳이 승무를 얘기하자면 이번에는 샬케 쪽에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라이프치히가 레스터 시티처럼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결국 꺾이긴 꺾일 것 같아요. 그 우승까지는 못한다. 예, 못한다. 결국 그리고 꺾일 우승은 타이밍이? 아무리 말이 많고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팀이 그냥 놀고. 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 승부 예측 결과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234와 1부는 프리뷰 특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부는 월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